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왕들의 업적과 과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배웁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화려한 골룡포를 한꺼풀 벗겨내면 그 안에는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고 불안해하며 사랑받고 싶어 울부짖는 한 인간의 나약한 살결이 숨어 있습니다. 팩트 너머의 진실, 사건 이면의 마음. 우리 조선왕조심록은 기록되지 못한 그들의 찢겨진 마음, 심록을 읽어내려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질투의 화신이었던 아버지 선조의 콤플렉스가 어떻게 아들 광해와 신하 이순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그 벼랑 끝에서 가장 처절하게 매달리다 결국 괴물이 되어 떨어져 버린 왕 광해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광해군을 어떤 왕으로 기억하십니까? 임진을 한때 전장을 누비며 백성을 구한 불세초의 영웅입니까? 아니면 어린 동생을 불태워 죽이고 어머니를 유폐시킨 페류나입니까? 혹은 영화 속 이병헌 배우처럼 슬픈 눈을 가진 시대를 잘못 타고난 비운의 개혁가입니까? 이 모든 모습이 광해군이지만 심리학의 눈으로 본 광해는 사실 사람같지 못해 병든 아이였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선조의 인정에 목말라 했고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남자. 그 지독한 인정 욕구와 자격지심이라는 콤플렉스가 어떻게 성군이 될 수 있었던 한 남자를 의심과 광기로 몰아넣었는지 오늘 그 내밀하고도 슬픈 심리 게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조선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했던 왕 광해의 마음속 미로로 들어갑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1592년 4월 부산 앞바다에 외선 수백 척이 새까맣게 몰려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조선 팔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불바다가 되었고 조선의 태양이라 불리던 왕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듯 의주로 몽진을 떠납니다. 왕이 도망쳤다는 소식에 백성들은 분노했고 경복궁은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이때 조선 조정은 둘로 나뉩니다. 도망가는 아버지 선조를 대신해 전장에 남은 조정, 바로 분조를 분조펀자오를 이끌게 된 사람이 바로 세자 광해군이었습니다. 당시 광해군의 나이 고작 18,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 2, 3학년 남짓한에 뜬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전쟁이 위기이자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바마께서는 북으로 가셨다. 모두만 누군가는 이 땅에 남아 백성에게 왕실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이것만이 서자인 내가 아바마마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다. 죽더라도 여기서 죽어야 아들이 된다. 광해군은 비단 옷을 벗고 거친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기름진 수라상 대신 주먹밥을 씹으며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누렸습니다. 의병장들을 만나 손을 잡고 격려했고 공포에 질린 백성들을 다독였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광해군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진짜 왕은 북쪽이 아니라 여기 계시다. 세자 저하 만세라는 함성이 전장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실로 그는 준비된 영웅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발휘된 그의 리더십은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눈부신 성과가 광해군의 불행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수록 저 멀리 의주에 처박혀 있던 아버지 선조의 질투는 맹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못난 아버지 선조에게 광해는 대견한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을 비추는 너무나도 선명한 거울이자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습니다. 전쟁 영웅 잃은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그것은 흐뭇함이 아니라 섬뜩한 살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승리의 주역인 광해군에게 돌아온 것은 따뜻한 포옹이나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것은 아버지의 차가운 냉대와 의심뿐이었습니다. 선조는 이때부터 아주 교묘하고
잔인한 심리적 학대를 시작합니다. 바로 선의소동입니다. 내가 덕이 부족하고 몸이 아프니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물려주겠다는 뜻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느냐? 어디 한번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어봐라라는 고도의 협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석고대죄를 해야 했습니다. 거적을 깔고 엎드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를 때까지 땅을 찌우며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세자가 나보다 인기가 좋다지? 명나라 장수들도 세자를 칭찬하더구나. 백성들도 나보다 세자를 더 따른다 하니 그래, 이참에 네가 왕을 하려무나. 나는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주마. 그게 네가 원하는 것 아니냐? 광해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울먹이며 다급하게 아바마마, 어찌 그런 망극하신 말씀을 하십니까? 소자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울며 불며 아버지 선조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그 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전하만이 조선의 유일한 태양이십니다. 소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끔찍한 쇼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선조는 제위 기간 동안 무려 15번이나 선의소동을 벌였습니다. 18년의 세자 기간 동안 광해군은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걸으며 피를 말렸습니다. 선조는 결정적으로 광해군의 가장 아픈 콤플렉스를 찌르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은 후궁공빈 김씨의 소생, 그것도 둘째 아들입니다. 선조 자신이 평생 열등감을 느꼈던 반개승통의 굴레를 광해군도 똑같이 쓰고 있었던 것이죠. 선조는 명나라에 세자 책봉 승인을 요청할 때도 일부러 미적거렸고 신하들 앞에서도 대놓고 광해군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세자에게 문안 인사를 가려고 하면 굳이 갈 것 없다며 막아섰습니다. 너는 임시직이다. 너는 진짜가 아니다. 선조의 모든 말과 행동은 광해군에게 이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부모에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경험은 자녀의 자아를 산산조각 냅니다. 이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광해군의 마음속에는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 나는 무가치하다는 거대한 불안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은 훗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광해군의 나이 32세가 되던 해,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악몽이 현실이 됩니다. 51세의 늙은 선조가 19세의 어린 신부 인모광후를 계비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덜컥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조선 왕실에서 적장자, 즉 왕비가 낳은 아들의 권위는 절대적입니다. 후궁의 아들인 광해군과는 피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핏줄에 대한 콤플렉스로 평생을 시달린 선조에게 쉰이 넘어 얻은 적장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었습니다. 선조는 갓 태어난 영창대군을 무릎에 앉히고 껄껄 웃으며 전에 없던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 했던 30대의 늙은 세자. 광해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을까요? 아니면 등골이 서늘했을까요? 선조는 노골적으로 마음을 드러냅니다. 심지어 유영경 같은 소북파 신하들과 결탁하여 영창대군을 세자로 바꾸려는 움직임, 즉 교체설까지 흘러나옵니다. 궁궐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광해군은 끝났다. 새로운 해가 떴다라고요. 광해군은 이제 단순히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 아닙니다. 제거 대상 1순위가 된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독이 들었을까봐 은수저의 색깔을 몇 번이고 확인해야 했고, 잠을 잘 때도 자객이 들까봐 눈을 뜨고 있어야 했던 나날들. 이때 형성된 극도의 피해망상과 생존 본능은 훗날 그의 통치 스타일을 결정짓는 핵심 기제가 됩니다. 그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그림자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운명은 얄궂게도, 아니 어쩌면 다행히도 광해군의 손을 들어줍니다. 1608년 선조가 갑작스럽게 떡을 먹다 체에 승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독살설이 돌 정도로 급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광해군은 그토록 갈망하던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즉위식 날 광해군은 옥좌에 앉았지만 엉덩이가 따가웠을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명나라는 여전히 그를 적장자가 아니라며 고명을 주지 않고 딴지를 걸고 있었습니다. 형이 님의 군이 있는데 왜 동생이 왕이 되느냐? 라며 트집을 잡았죠. 이는 당시 외교 관계에서 왕의 정통성에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둘째, 조정의 신료들, 특히 소북하와 서인들은 영창대군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임시 왕일 뿐이야. 영창대군이 크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이 인간 행동의 주요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지만 병든 사람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과도한 우월성 추구로 나아갑니다. 광해군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지만 아무도 나를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저들이 언제 나를 끌어내릴지 모른다. 공포가 필요하다.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대한 권위가 필요하다. 이때부터 광해군의 정치는 합리성을 잃고 콤플렉스 방어 기제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약점인 정통성을 메우기 위해 과도한 권위를 내세우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불안을 먹고 사는 악마 같은 조력자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광해군은 재위 기간 내내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궁궐 공사에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임진을 한때 불탄 창덕궁을 중건하고 창경궁을 수리하고 그것도 모자라 경덕궁, 지금의 경희궁과 인경궁을 새로 짓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국고는 바닥이 났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은 시기였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제발 공사를 멈추시옵소서. 나라가 망합니다. 상소를 올렸지만 광해군은 귀를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사치하고 싶어서, 화려한 집이 좋아서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전형적인 보상 심리입니다. 내면의 결핍이 큰 사람은 외형적인 크기와 화려함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 합니다. 광해군에게 크고 웅장한 궁궐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왕이야? 봐라, 이 웅장한 궁궐을. 내가 진짜 왕이라고. 세상을 향해, 아니 죽은 아버지 선조를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외치는 확성기였습니다. 초라한 서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화려한 기와와 금빛 단청으로 덮어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풍수지리 설에 대한 맹신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왕기가 서려 있다. 새 궁궐을 지어야 왕권이 강해진다는 술관들의 말에 광해군은 맹목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불안하니까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궁궐터가 안 좋아서 일이 꼬인다고 믿고 싶었던 겁니다. 궁을 더 높게, 더 크게 지어라. 기둥 하나도 소홀히 하지 마라. 왕의 위엄이 서야 한다. 내 말이 곧 법이니라. 감히 누가 나를 서자라 무시하느냐? 이 웅장한 궁궐 앞에 무릎 꿇다들 것이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전하의 위엄을 만천하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오니 저 늙은 대신들의 잔소리는 듣지 마시옵소서. 그녀는 광해군의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광해군은 정사를 논해야 할 신하들은 멀리하고 자신의 비위를 맞춰주는 김계시와 이이첨 같은 간신들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 화려한 궁궐의 기둥 하나하나에는 백성의 피눈물과 원망이 서려 있었고 그 원망은 결국 광해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해군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바로 동생 영창대군의 죽음입니다. 1613년 칠서의 옥이라는 사건이 터집니다. 서양갑 등 7명의 서자 출신들이 강도짓을 하다 잡혔는데 이이첨은 이들을 고문하여
영창대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었지만 광해군은 이를 진실로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실체, 적장자를 제거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당시 영창의 나이 겨우 9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였습니다. 광해군은 직접 죽이라는 명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화부사 정왕은 왕의 은밀한 의중을 읽었습니다. 그는 어린 영창대군을 방에 가두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살이 익을 정도로 뜨겁게 말이죠. 이를 증살이라 합니다. 쪄 죽인다는 뜻입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워. 위험하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어린 동생이 방 안에서 손톱이 빠지도록 문을 긁으며 타 죽어갈 때 한양의 창덕궁에 있던 광해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에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을까요? 아마도 묘한 안도감이 더 컸을지 모릅니다. 이제 나를 위협하는 적통은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최악의 자충수였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어린 동생을, 그것도 선왕의 적자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사실은 광해군에게 씻을 수 없는 폐륜하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를 지지하던 명분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동생을 죽인 것으로도 모자라 광해군은 어머니인 인목대비, 선조의 계비를 폐위시켜 서궁, 지금의 덕수궁에 유폐합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폐모살제 어머니를 폐하고 동생을 죽인다라고 부릅니다. 조선은 효의 나라입니다. 왕이 제 어미를 가둔다. 비록 낳은 적은 없다 해도 법적인 어머니를 가둔다는 건 왕이기를, 아니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입장에서 인목대비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왕권을 부정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언제든 반대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치적 적이었습니다. 그는 인목대비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서궁이라 불렀으며 그녀가 굶어 죽기를 바라는 득달감과 식량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인목대비는 춥고 배고픈 서궁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내 기필코 내 놈의 파멸을 보리라. 여기서 우리는 광해군의 콤플렉스가 극단으로 치달아 편집 증적 단계에 이르렀음을 봅니다. 그는 이제 현실 감각을 잃었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세상 모든 윤리와 도덕을 적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고 하죠. 광해군은 이제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왕의 공부 시간인 경연을 폐지하고 신하들의 직언을 듣지 않았으며 오직 밤마다 궁궐 후미진 곳을 돌며 구판을 벌이고 점술에 의존했습니다. 명석했던 젊은 날의 세자는 사라지고 의심과 공포에 찌든 독재자만이 남았습니다. 1623년 3월 12일 밤, 칠 같은 어둠을 뚫고 능양군 군날, 인조를 필두로 한 반정군이 창덕궁을 덮칩니다. 불이야! 반역이다! 궁궐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함성 소리가 진동했습니다. 광해군은 허둥지둥 담을 넘어 도망쳤지만 결국 잡히고 맙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토록 많은 궁궐을 짓고 그토록 많은 첩자를 심어놓고 감시했음에도 광해군은 반정의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간신들의 말만 들었고 쓴소리를 하는 충신들은 모두 내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죠. 콤플렉스가 만든 마음의 감옥이 그의 눈과 귀를 멀게 한 것입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광해군은 강화도로, 다시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폐위된 후 그의 삶은 의외로 길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도 탈취하다 죽고 며느리도 자결하고 아내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광해군은 무려 1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제주도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 선조, 뜨거운 방에서 죽어간 어린 동생, 아니면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왕좌의 허무함? 그는 가마솥에 밥을 짓는 시녀가 영감 밥 다 됐수 라고 하대하며 밥그릇을 발로 차주어도 묵묵히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한때 조선의 지존이었던 남자의 너무나도 허망하고 씁쓸한 최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죽여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그제야 비로소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진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왕조심록의 해설자 유나입니다. 지금까지 광해군의 파란만장한 삶을 콤플렉스라는 키워드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실 광해군은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라는 줄타기를 하며 실리를 챙길 줄 아는 탁월한 전략가였습니다. 또한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 노력했던 군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이가 그 모든 빛나는 재능과 업적을 집어삼켜 버린 것은 아닐까요? 심리학자 도널드 위니컷은 충분히 좋은 부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경험이 건강한 자아를 만든다는 것이죠. 이를 아버지에게 적용한다면 광해군에게는 충분히 좋은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에게 든든한 등받이가 되어주기는커녕 아들을 경쟁자로 여기고 끊임없이 깎아내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른 광해군은 필연적으로 가짜 자아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기에 왕이라는 갑옷, 화려한 궁궐이라는 가면, 절대 권력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무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인간의 역사를 인정투쟁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의 삶은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처절한 인정투쟁이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나도 자격이 있어요. 내가 진짜 왕이에요. 라고 외치는 끝나지 않는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것은 그가 인정을 갈구하면 할수록 방법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는 점입니다. 내면의 결핍이 크면 클수록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욕구는 강해집니다. 자신의 정통성이 약하다고 느끼니 남들의 작은 비판도 견디지 못하고 죽음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편집증적 독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선조가 전쟁이 끝난 후 광해군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 내 덕분에 나라를 지켰다라고 따뜻한 한마디만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광해군이 나는 서자지만 능력으로 증명하면 된다라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면 어린 영창대군을 죽이지 않고 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인조반정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훗날 병자호란의 참혹한 비극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남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SNS의 좋아요 수에 일희일비하고 부모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과도하게 스펙을 쌓거나 겉모습을 치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광해군이 지었던 그 수많은 화려한 궁궐들, 그것은 어쩌면 현대인들이 집착하는 명품, 아파트 평수, 사회적 지위와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줘, 나를 인정해줘라고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는 것 말입니다. 진정한 왕의 권위는 높은 담벼락이나 무자비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핍을 마주하고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광해군은 왜군이라는 거대한 적은 물리쳤지만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이라는 적은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유능했지만 가장 실패한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안타까운 광해군의 삶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심리학과 리더십의 관점에서 정리한 3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달콤한 말을 경계하고 쓴소리에 귀를 여는 용기입니다. 광해군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소통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김계시와 이이천 같은 간신들의 달콤한 속삭임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하가 옳습니다. 전하가 최고입니다라는 말은 당장의 불안은 덜어주었지만 결국 그를 눈뜬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나를 칭찬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듣기 싫은 비판을 수용할 줄 아는 불편한 청력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고 조직과 나라를 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둘째, 비교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평생을 적장자 영창대군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쟤보다 정통성이 부족해. 아버지는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해. 하지만 여러분, 비교는 끝이 없는 지옥입니다. 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들면 우리는 영원히 2인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 내가 가진 고유한 강점, 광해군의 경우라면 탁월한 외교력과 실리적인 판단력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남보다 나은 나가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를 꿈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셋째,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스스로 치유해야 합니다. 광해군은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백성들에게서 혹은 거대한 궁궐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성취로는 내면의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어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높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내면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포용하는 힘. 그것이 바로 광해군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남겨준 마지막 가르침이 아닐까요? 오늘 밤 거울 속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인정을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따뜻하게 한마디 건네주세요.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너는 이미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광해군이 사라진 자리, 그 왕좌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바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한 인조입니다. 그는 왜 자신의 친아들 소현세자를 그토록 미워하고 며느리를 죽여야 했을까요? 선조에서 광해군으로 다시 인조로 이어지는 이 지독한 부성의 콤플렉스와 그 끔찍한 심리적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소감 한 줄도 적어주시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지금까지 마음으로 읽는 역사, 조선왕조심록의 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